안녕하십니까.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 조형곤입니다. 진정방송에서 근현대사 관련된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향성 문제, 그리고 역사교과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학교 도서관의 도서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보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심지어 국어 시간에 논리 읽기라는 그 책을 통해서 논리를 가르치는데 국가 권력은 왜 자살을 혐오하는가,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그 자살에 관련된 이야기, 또 문학교과서에서 지나치게 자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독립운동사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시 참변을 소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겉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와 싸웠지만 뒤에서는 소련 볼셰비키 혁명파, 그리고 이르크츠크파 한인 공산당들에 의해서 독립군이 괴멸되었던, 그래서 우리가 전승국에 들 수 있었는데 전승국에 들지 못했던 그 뼈아픈 독립운동 이야기를 들려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거민정 역사교과서, 이게 다 무슨 말들입니까? 거민정은 뭡니까? 왜 국정을 하자고 하는 거였을까요? 거민정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심각하게 교육적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일일이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거민정 역사교과서의 문제점들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민정 역사교과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은 낮추고 북한은 높이는 역사교과서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하는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입니다. 그런데 거민정 역사교과서들 대부분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한반도 이남에서, 38선 이남에서 합법적인 정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북한 김일성 정권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과 전혀 맞지 않는, 우리 정서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김일성 정권도 수립이 됐는데요. 그것을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한 나라라고 쳐줍시다. 유엔에도 가입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나라입니까? 최근에 보셨죠? 자기 형을 죽인, 암살한 자기 고모부를 암살이 아니죠. 이건 공개처형이죠. 그리고 자기 나라입니까 이게?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 지금 탈북 행렬에 가담을 하고 있고요. 걸리면,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면, 강제 북송되면, 중국을 통해서 탈북하려다가 국경이 중국이니까 탈북하다 걸리면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거 북송이라고 하죠. 북송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강제 수용소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번 양보해서 나라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이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낮추고 북한은 높이는 식의 기술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참, 정말 이 대목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대목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낮추고 북한은 높이는 그러한 거민정 교과서로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정 역사 교과서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승만은 깎아내리고 김일성은 추겨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은 검인정 역사 교과서를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깎아내렸는지 한번 구체적인 그 교과서적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간접 선거를 통해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니, 국회가 의결을 하는 거지, 국회가 선거를 하는 거지, 그거에다가 간접 선거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간접 선거로 법을 만든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회의 간접 선거로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마치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 직접 이런 거보다는 훨씬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쓰지 않았습니까? 재헌국회는 무소속이 85석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이 된 뒤 한국민주당 등 군소우익정당과 연합해서 과반을 차지했다. 마치 야합한 것처럼 국민적 지지를 많이 얻지 못했는데 정치적 술수를 부린 것처럼 썼어요. 선거 결과 무소속이 대거 당선되고 미군정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한국민주당은 참패했다라고 씁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 세력 한국민주당 및 무소속을 끌어들여 국회의장에 당선됐다고 썼습니다. 또 역사교과서에 쓸만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헌법을 만든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여곡절 끝에 재헌헌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들이죠. 그런 검인정 교과서가 북한에 대해서, 김일성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 봅시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여기다가는 우여곡절 끝에 헌법 이런 얘기 안 썼어요. 남한과 북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이랍니다. 아니, 어떻게 남한에서 선거를 통해서 대의원을 선출을 해가지고 김일성을 또 뽑았죠? 이런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는 이 한 줄을 가지고 검인정 교과서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역사 왜곡이다. 이건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썼고요. 김일성을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교과서에 쓴 겁니다. 자, 아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쓴 거 기억나십니까? 우여곡절 끝에 무소속을 끌어들여 미군정과 친밀한 관계, 군소우익정당과 연합해서 과반을 차지, 이렇게 썼던 사람들이 말이죠. 김일성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에서 김일성을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이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었다. 아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인지 북한 역사교과서인지 분간이 안 가는,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검인정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검인정 역사교과서가, 한국사 교과서가 우를 범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남한의 농지개혁은 실패한 것처럼 북한의 토지개혁은 성공한 것처럼 썼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남한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검인정 역사교과서들은 어떻게 썼는지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유상 분배에 따른 부담으로 농민이 농지를 되팔고 다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남한에 대해서요. 남한,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그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부담으로 농민이 농지를 되팔고 또다시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쓴 거죠. 지과증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워 중소지주층이 산업자본가로 전환되지 못하고 몰락하였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말이 맞지 않는 얘기를 막 씁니다. 그런데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일 민족 반역자 및 지주의 오정보 초과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 분배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말만 들어보면요, 북한은 말이죠, 친일 민족 반역자들의 땅을 막 무상 몰수했으니까 강제로 뺏은 거죠. 이 무상 몰수, 깊이 생각해 봅시다. 강제로 뺏은 겁니다. 강제로 뺏어서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돈 받고 거래하잖아요. 무상으로 줬다. 우리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볼 때 아니 남한은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생기고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이렇게 괜찮은 것처럼 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썼냐?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 소작, 저당을 금지하였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매매, 소작, 저당을 금지하였다. 소작도 어려운 얘기지만 저당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서 공산체제를 확립했다. 이러면 될 문제를 어려운 용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혼동스럽게 만든 거죠. 자, 남한의 농지개혁은 실패한 것처럼 썼고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기술한 거민정 역사교과서, 이걸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역사 교육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합니까? 이런 거죠. 시험 문제에도 나오고요. 토론 시간에도, 중고등학교 토론 시간에도 나오고요. 이런 겁니다. 내 삼촌은 청년인데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하지 못해서 걱정이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남한이에요, 남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남한 사회상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국가가 모든 인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어디가 더 좋은 사회 같아요? 어디가? 아니, 어린 중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에 단초가 여기가 있는 겁니다. 역사교과서에 왜곡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 번째, 남한의 농지개혁은 실패한 것처럼 북한의 토지개혁은 성공한 것처럼 가르치고 있었다 그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산업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문제투성이고 실패한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실패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아니,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역사책에 한강의 기적, 그 빛과 그림자 이렇게 씁니다. 그림자, 암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요, 그 빛이 훨씬 많습니다. 50대 50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산업화에 성공한 게 된 거, 이걸 50으로 보고 그 어두운 그림자, 예를 들어서 전태일 열사가 노동 분신을 했다. 이게 어두운 그림자죠. 그것을 50대 50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95대 5 정도 설명하면 맞겠죠. 그런데 이거 50대 50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썼냐면 한강의 기적, 그 빛과 그림자라는 단원에서는 고도 성장의 혜택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그러면 고도 성장의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국민에게 오지 않고 소수 재벌 대기업한테 돌아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지난 2014년도인가요? 15년도인가요?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책을 한 권 써가지고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전 세계에서 아주 큰 돌풍일까요? 이런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토마 피케티가 했던 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영국의 산업혁명 300년이 넘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제 일본 같은 데는 200년이 채 안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적어도 200년, 많게는 300년 이상의 그 산업화, 자본이 형성된데 이런 데들의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부의 흐름을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게 21세기 자본이고 그게 피케티 보고서입니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난리가 나고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신문마다 그 평을 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한국에는요 아직 산업화에 산업 자본이 형성된 게 불과 3, 4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의 소득이 노동의 소득을 앞선다고 하는 서구 산업의 사례하고 맞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앞서는 게 아니라 노동소득 안에서의 불공정의 문제였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귀족노조라고 불리죠. 연봉 1억을 받는 근로자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들어보셨죠? 제가 자료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분들은요 연봉 1억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1억이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제조 근로자들의 연봉 우리나라의 연봉 1억에 어림없습니다. 6,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독일이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본과 독일에서만 차를 만드나요? 아닙니다. 브라질에서 만들고요. 베트남과 중국에서 차를 만듭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얼마일까요? 한국 현대자동차의 인건비보다 심지어 10분의 1, 50분의 1인 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이익의 증가폭보다 피용자 보수의 증가폭이 훨씬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 자본으로 돌아와서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중산층이 되었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을 만들었다 그겁니다. 그게 산업화를 통해서 그 빛의 그 정말 눈부신 성과인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고도성장의 혜택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갔냐는 얘기죠. 삼성전자 한 곳에서 1년에 4조 4,800억이라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4개 기업이 내는 세금 10조 원을 가지면 150만 명의 기초소득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말씀드렸었죠. 법인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뿐만입니까? 거기에 삼성전자 한 곳에서만 10만 명이 평균 1억씩 받는 근로자들이 있다 그겁니다. 월급쟁이들이 있다 그겁니다. 그들이 내는 개인소득세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현대자동차는, 기아자동차는, SK에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도성장의 혜택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렸고 빈부의 차이도 커졌다라고 단점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역사 교과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실패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다.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기 현장 검토본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현장 검토본에는 교학사 교과서하고 똑같은 분량입니다. 무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4페이지에 걸쳐서 뭘 기록했느냐.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와 남북한 관계, 김일성 독재 체제의 구축,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니까 탈북 도망가고 뛰어가려고 하는데 잡혀서 공안 당국에 잡혀서 들어가는 거, 탈북자와 북한 인권, 이산 가족 문제, 그런가 하면 북핵 위기, 미사일 발사, 이런 얘기들을 실패한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4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했다 그겁니다. 친일미와 독재미와 그런 국정교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친일미와 혹은 독재미와 저는 그런 흔적을 찾기는 매우 어려웠고요. 결국 국정교과서 혹은
교학사 교과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패한 북한 체제에 대해서 거민정 교과서들은 입 다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자기들 최고의 존엄을 건드리는 것.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를 단 한 개 학교도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국정교과서 연구 시범학교를 단 한 학교도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친일미와 독재미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실패한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날카롭게 지적한 이러한 교학사 교과서 혹은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역사 교과서 사태의 본질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거민정 한국사 교과서는 전쟁 책임은 물타기하고 북한 도발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어떻게 썼는지 보실까요? 거민정 역사교과서 수정 전후가 있습니다. 수정 전은 뭐냐? 이렇게 가르치겠다라고 거민정 교과서를 만들어낸 거고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거는 고쳐라라고 수정명령을 내린 게 수정후입니다. 수정후가 아니라 수정 전 것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요. 6.25 사변에 대해서 6.25에 대해서도요. 이게 그냥 외국인들이 부르는 한국전쟁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6.25 동란, 사변, 민족 사변,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사변이 맞다고 봅니다. 역사의 변이 일어난 거죠. 한국전쟁 아닙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 대해서 거민정 교과서는 어떻게, 수정 전의 교과서는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6.25 전쟁에 대해서 동기로 본다면 남이나 북이나 똑같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니, 어찌 그렇습니까? 아니, 6.25 전쟁이 남이나 북이나 그 동기로 보면 서로 총질해대고 서로 똑같이 그 잦은 그 전투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꽝 붙여가지고 전쟁이 났다 이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철저히 기획한 거 아닙니까? 소련 스탈린을 등에 업고 중국을 등에 업고 한반도의 적화를 위해서 김일성이 남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동기로 본다면 남이나 북이나 똑같다. 이렇게 교과서를 썼다 그겁니다. 이거를 고치자고 하는 게 고쳐라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요구 아니었습니까? 자, 반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글자 몇 글자로 끝내버린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무장공비 침투 사건.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또 칼기 폭파 사건. 최근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까지. 아니 그런 거를 알아야죠. 그런데 그런 건 간략하게 기술을 하고 그래버렸다 그겁니다. 이렇게 한국사 교과서, 거민정 교과서는 말이죠. 이 전쟁 책임에 대해서 물타기하고 북한 도발은 외면하고 이런 것들 이렇게 크게 제가 5가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거민정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세대들이 막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30대, 40대. 자, 나라가 지금 지역 갈등이나 이념 갈등이나 계층 갈등보다도 세대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면 이 세대 갈등을 치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매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매년 80조에서 적게는 80조에서 많게는 240조 원의 비용이 손실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뭐 억도 아니고 뭐 조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80조 원, 많게는 240조 원. 이게 지금 손실 비용인 거죠. 갈등 비용인 거죠. 어느 정도 큰 비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10조 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초소득자 154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160만 원의 월급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할머니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요.
뭐 40대 부모라 할지라도 장애인이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걸 복지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로능력이 없는데 어쩌겠어요. 그런 분들 154만 명을 먹고 살게 해주는데 한 달 최저 16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년에 10조 원이라니까요. 1년에 10조 원이 있으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죠. 그러면 차상위 계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은 복지 혜택이 적으니까. 그런데요, 또 10조 원이 있으면 차상위 계층을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차상위 계층의 그 기초소득자의 2배 정도 되는 사람들을 차상위 계층들을요 충분히 이 복지 혜택을 주고 의료 서비스를 주고 그래서 그냥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돈이 또 10조 원이에요. 그런데 갈등 비용으로 매년 80조 원에서 240조 원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가 손실당하고 있다. 이 얘기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사회 갈등을 치유해야 되는데 교육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교육은 역사교과서, 사회교과서, 국어교과서 이런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받는 교육은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겁니다.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역사교육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교과서에 있어서 현장 검토본이 나왔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에 5,500개, 약 6,000개가량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거를 교과서로 사용해라가 아니라 연구학교로 검인정 교과서도 쓰고 이것도 쓰면서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것도 단 한 곳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버린다? 이건 다양성도 아니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3년도에도 교학서 교과서를 선택한 학교 단 한 곳이 있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 퇴임하고 나서 그 학교마저도 교학서 교과서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다양성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역사 교과서 문제는 이제 국민이 지혜를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위임해 준 권력, 정부죠. 정부 권력에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하는 교육 행정에 대해서 일부 세력들이 국정교과서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왜냐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저 뒷자락 뒷부분에 있는 4페이지 때문입니다. 북한의 실패한 체제, 북한의 인권의 참혹상, 아마도 이걸 다 빼고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 공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국정교과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친일미와 독재미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역사교과서 이야기, 또 국어교과서, 사회교과서,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 어떻게 심각하게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문화를 좌편향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는지 우리 진정방송에서 계속 논의를 해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